파리기구 협약 같은 경우는 일단 트럼프나 공화당 강경파들은 기후위기가 없다라고 아예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작해낸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얘기하는 청정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트럼프를 포함한 공화당 쪽에 있는 정책 담당자들이 인식이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나왔지만 한국 전기자동차 50%가 미국 수출하고 있는데 이게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어쨌든 이제 약간 뭐 온쇼링 정책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만큼 뭐 청정 경제나 뭐 전기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돈을 쓸 여력이 없다, 다른 데 써야 된다, 뭐 이런 관점이죠. 아까 말했던 석유라든지 셰일가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은 어차피 사실은 북한 비핵화 자체가 이제 이미 물 건너갔다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2023년, 2024년도 중러 정상회담 내용도 보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이제 언급들이 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과 미국이 핵 군축을 하겠다고 하면은 저는 뭐 실제 지지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비핵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이 참여했던 것이지만 핵 군축이 아마 현실적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의 입장은 북한 핵 문제가 위협이 주변 국가에서 감소되는 거기 때문에 환영할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북미 관계 저는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18년도 복귀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책을 쓰느라고 그 당시 그 북한 핵 협상에 관한 거는 이제 앞에도 쭉 써서 쭉 과정을 계속 추적하고 있어서 내용을 좀 압니다만은. 당시에 보면은 북한은 이제 그 북한과 중국 관계가 한 7년 정도 정상 교류가 없고 굉장히 냉랭하던 관계가 7년간 계속됐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김정은이 들어서서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약속할 때 중국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겁니다. 그러다 중국이 굉장히 반발했고 중국이 결국 이제 북한의 목줄을 재려고 했던 건데 그게 바로 2017년도 12월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남아있는 마지막 그 기름, 그 중유 500만 배럴하고 또 정제유 5만 톤인가요? 이 부분이 다 전량 이제 중국이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 소식 등에 따른 공식 기록이 없지만은 중국이 통보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중국을 먼저 방문하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가 허용한 나머지 부분을 중단시키겠다고 협박을 했고요. 그러자 이제 김정은이 불이 나게 이제 베이징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3월 25일인가 이제 갔죠. 그때 이제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 동지들이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았다. 그래서 실제로 일주일 전에 결정된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오니까 또 뭐 바리바리 싸줘가지고 엄청나게 또 선물을 보내주고, 그 고량주가 1억 원 되는 고량주도 선물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5차례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지금 또 김정은이 지금 보면 중국하고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중국이 한국에 대한 무비자 발표한 것도 나름대로 이제 뭐 그런 불편한 심정을, 북한에 대한 감정을 우리한테 좀 풀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딴 게 아니라 당시만 해도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러시아 관계가 뭐 회복된 것도 아니고 중국과 상태가 나쁜 상태에서 만약에 중국 관계조차 악화되면은 북한은 대미 협상력도 발휘할 수가 없다고 본 거죠. 일방적으로 미국에 끌려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협상을 중단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 중국의 손을 잡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시진핑을 만나고 그 이후에 5차례나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을 안전한 구원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이것 봐라, 이게 중국을 끌어들여, 그래가지고 이제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적으로 존 볼턴으로 교체합니다. 그래서 초강경파인 존 볼턴 내세워서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회고록 같은 거 보면은 트럼프가 불평한 게 김정은이 원래 그 누구야
사전에 자기를 만날 때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고위급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사전에 고위급 회담했을 때 김정은이 굉장히 고분고분했는데 북중 정상회담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태도가 바뀌었다. 이건 중국의 영향력이 행사한 거다. 그래서 중국이 장난쳤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불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 겪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북 관계가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통해서 풀려고 했었겠죠. 그래서 요지를 얘기한다면 결국은 이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종식된다면 저는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이 아닌 러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파트너 또는 그 후원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상외로 중국이 크게 개입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어느 정도 강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발목을 잡았고 결국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선결 과제가 북미 관계보다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된다면 어느 정도 북미 관계의 여건도 마련된다고 보고요. 원래 이제 그 트럼프는 원래 친러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원래 이제 그 리버스 닉슨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초기 구상은 뭐였냐면은 과거에 닉슨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닉슨 대통령이 중국하고 손잡고 소련을 압박하잖아요. 포위망을 구축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닉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의 원래 전략은 소련하고 러시아랑 손잡고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게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전략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기 전략이 그게 나와 있었는데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바이든 쪽에서 트럼프를 공격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데 러시아가 도와줬다라고 해가지고 공격을 계속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사전에 또 트럼프가 예전에 뭐 러시아 갔을 때 뭐 환대받은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속 그 러시아하고 트럼프 간의 어떤 그 모종의 커넥션설을 계속 터뜨려 놓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그걸 못하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못 풀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적어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했던 부분이 관철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어느 정도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러시아와의 그 리스크가 좀 완화됐기 때문에 아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진정이 되면은 러시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아마도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을 끌어들이고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해서 중국 포위망 구축에 더 전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 체제 이런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고 양자 체제를 이제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허브 앤 스포크 관계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덜레스 국무장관이 이제 명칭 붙여가 쭉 해왔던 건데 이런 부분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쟁 안보 전략 구조라는 형태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정말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나와 있는 단편적이긴 하지만 그 참모들 얘기도 뭐 나토를 지금 추진한다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려면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타겟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뭐 북한, 중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나토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러시아라고 하는 또는 이제 동구권이라는 적이 있었지만 아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각국들이 다 중국과의 많은 경제 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대놓고 이제 그 반중을 얘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시아판 나토라고 하는 것이 일단 구심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일본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사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바이든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 때 얘기할 때는 인태 전략이라는 걸 제일 먼저 일본이 제안하면서도 처음에 전략이라는 말 썼다가 미국이 좀 시큰둥한 것 같으니까 아택 구상으로 바꿨다가 전략 구상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 그 이후에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리스킹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일본도 자기가 노골적으로 중국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식의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에 따라서 이제 좀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고 특히 이시바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방위적이죠. 굉장히 국방 분야의 강경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의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우선순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동아시아에서 나토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겠나. 특히 이제 북한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고, 그다음에 러우 전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서둘러서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그 트럼프 쪽 관련 인사 얘기 들은 것도 ICBM까지거든요. ICBM까지인데 아까 말한 뭐 완전한 비핵화냐 핵군축이냐는 별개로 치더라도 당시에도 원래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도 미 국무부 쪽에서는 일단 미국의 위협이 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제거하는 걸로 하자. 왜냐면 운반선이 없으면은 아무리 핵무기를 많이 가져봤자 미국은 위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뭐 미국에 떠르륵 가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단거리까지 그다음에 생화학무기까지 다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그 초를 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이제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생화학무기도 주장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또 반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일본은 자기네는 단거리 미사일도 위협이 되는데 MR 준중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까지 다 도쿄나 다 타겟이 돼 있는데 우리 안전은 생각 안 하고 미국 안전만 생각하냐라고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또 말할 것도 없죠. 사실 한국은 뭐 탄도미사일 없이도 방사포에서 사정거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내 보수파들의 굉장히 강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보수정 내부의 분열이 굉장히 가속화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자체 핵무장론이 이제 현실성은 없지만 주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윤석열 정부가 정말 책임 있는 정부라면 일단 그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는 얘기한 게 지난번 같은 경우에 애매하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할 수도 없으면서 자기 지지자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옳은 척 놔두는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뭐 시민사회나 뭐 일반 전문가들이 취해야 될 입장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 다시 말하면 아까 핵 문제는 당장 완전한 비핵화, 북한 비핵화 됐든 한반도 비핵화 됐든 실현이 어렵다고 한다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평화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위한 남북 대화의 재개를 통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북핵 협상에 우리가 직접 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서의 재래식 무기 문제라든지 군사 협상이나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들어가지 않아서 주제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국가 전략 차원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평화체제나 이런 그러니까 평화체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긴 하지만 평화체제라고 하는 부분은 이른바 그것이 뚜껑이 열렸을 때 사실은 주한미군 문제에서부터 유엔사 또 중국의 개입 문제에서 이 강대국의 심해 정치 논리가 평화체제 논의에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과 같이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높은 단계에서는 우리가 동서유럽 간의 방식, OSCE 방식이죠. 그러니까 협력 안보 방식으로 해서 적어도 아시아에서 남북 간에 과거에는 이제 한반도 신평화 구조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한반도 신평화 구조. 그래서 이거는 신뢰적 구축이라든지 군비 통제 먼저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법적인 평화 체제나 평화 협정 문제는 뒤로 미루는 방식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적어도 저는 이제 이런 그 강대국이 개입되지 않는 틀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남북 간에도 어느 정도 신뢰, 군사적 신뢰, 9.16 군사합의 정도의 관계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핵 문제하고 그래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 문제를 조금 더 이원화 내지 삼원화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까 그 다른 문제 말씀드릴 때도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집권하면 이제 대선 공약대와 좀 다른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학자들의 표현이랑 또 실제 이제 정책 실무자들이 이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틴저가 한 얘기의 그 맥락은 사실 중국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관계 개선을 하게 되면은 아마 신냉전, 그 다음에 이제 신냉전을 아마 주로 이제 그 중국을 염두에 두고 설정한 개념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적인 국제정세관이라든지 슬로건으로 과연 될지 안 될지는 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또 이제 좀 저도 뭐 학자 출신이니까 그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냉전이라는 것이 진영외교 이념 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신냉전은 현 단계에서 그런 거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념을 달리 규정하면 또 다른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념 규정을 새롭게 안 하고 하면은 이제 기존 개념을 차용해서
신자만 쓰는 거지만 만약에 신냉전 개념을 달리 구분해서 표현한다면 사실은 뭐 지금 신냉전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러려면 이제 사전에 지금 신냉전은 냉전과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쓸 수는 있는데 어쨌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포틴저가 이제 쓴 외에는 뭐 신냉전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소개하느라고 어쨌든 이제 바이든 행정부 또는 해리슨 후보와의 차별성이 분명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신냉전인 용어를 아예 국제 정세에 대한 규정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저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